조선시대 유일의 대학가인 성균관 마을. 이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성균관 유생과 반촌 사람들의 내밀한 풍경. 조선의 대학로를 출간한 안대회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국 시화사, 조선의 명문장가들, 담바고 문화사, 선비답게 산다는 것 외 다수의 책을 쓰셨고요. 옮긴 책으로는 책은담, 명심보감, 북학의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한문 고전으로 옛사람들의 삶을 소개해온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님,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과 지금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예, 작년에 명심보감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맞아요. 그때 또 다음 책이 나오면 나오겠다고 언급결에 약속을 해서 이렇게 네. 또 나왔습니다.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그때는 우리 인문학 시간에 이제 오셨었고, 오늘은 이제 초대석으로 초대 손님으로 오셨는데, 오시는 길 또 이렇게 혼자 오신 건 또 처음인 거니까요. 그때 지큐님이 함께였고. 예, 편하게 왔고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는 길이 서울보다도 하늘이 맑고 풍경이 좋아서 너무 진짜 좋았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룰 책이 조선의 대학로입니다. 또 그 몸담고 계신 그 학교 주변의 그렇죠. 풍경이잖아요. 그 예,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책 쓰시고 나서 더 뭔가 교수님도 더 각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했고. 예. 제가 늘 다니고 저는 주로 이제 전철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는데요. 네. 해화역에서 내려서 학교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고 네. 또 많이는 걸어서 다니는데요. 아, 그 오가는 곳 전체가 다 대학로, 옛날에 성균관 유생들이 다니던 길이거든요. 그리고 네. 거기 풍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도 성균관 유생들이 늘 머물고 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술도 마시고 하던 바로 그곳이거든요. 아, 예,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네. 자꾸 내가 머무는 곳에 대한 궁금증 그런데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적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쓰게 된 계기가 두 개의 어떤 계기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2019년 정도, 그러니까 그 계기를 만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좀 막연히는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죠. 겹쳐 보였나요, 이 길에? 예. 그 제가 다니면서 또 그 제가 이제 조선 후기 1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헌들을 다양하게 네. 읽는데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성균관 유생 또 유생 출신들 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늘 저기 지금 있는 곳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저도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아,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시대를 전공하는데 이걸 몰라서 되나 하면서 네. 이제 추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료들을 그 한 10년 동안 쌓고 10년간 그것들을 모은 풀어가지고 자료가. 네. 네. 그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아까 지금 살짝 얘기하셨지만 사라진 풍경이 많죠. 거의 대부분 사라졌어요. 거의 대부분. 예, 가장 큰 산이라든지 네. 성균관 건물, 그 다음에 성균관 안에 여러분들 가셔 보시면은 거기 은행나무 큰 게 몇 그루가 있는데 네. 그중에 명륜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 2그루, 600년 넘은 나무거든요. 네. 그건 실록에도 그 나무가 언제 심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와.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분이 네. 심었던 그 나무인데 그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게 바로 그 나무고요. 건물이나 이런 거는 임진왜란때 다 불타고 해서 다시 짓고 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흐르던 냇물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도 다 복개되어 있고 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골목이라든지 산, 언덕 이런 네. 것들을 그다음에 건물의 형태가 있잖아요. 땅의 형태. 그쵸. 그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그 일들을 산책하면 예. 진짜 감개무량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니면서 여기가 바로 옛날 누가 살았던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것이고 요 길이 옛날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고 뭐 등등 네.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이 조선의 대학로 이 책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북카페 에디션을 무엇을 그리실지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걸 그리시기로 하셨죠?
은행잎입니다. 네, 은행잎. 지금 성균관을 얘기하신. 상징하는 것이 이 공자가 그 행단에서 그때는 행단의 행은 살구행자인데요. 이 행이 은행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균관대의 푯말의 상징이 은행나무고요. 네. 은행잎이고요.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만 그런 게 아니라 도쿄, 동경대도 은행잎입니다. 네. 그래서 공교롭게 둘이 같은데요. 그래서 은행잎을 그리려고 합니다. 네, 은행잎. 오늘 은행잎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진혜은님, 이 책 무척 재밌게 읽었는데 진짜 기대되신다고 미리 또 읽고 오신 카페인 분도 계십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인철님은 안대혜 교수님 반갑습니다. 조선시대 풍경 고전들 늘 애독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자분들까지 와주셔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김소영님, 해화역 북은 정경을 좋아해요. 뭔가 청춘과 낭만 있는 느낌인데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재밌겠네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건 청춘과 낭만인데, 근데 책을 보니까 그 조선의 대학, 이 당시 이제 대학로 너무너무 그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 같던데요? 요즘도 뭐 고등학교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학업 스트레스, 입시 스트레스 이게 말 못할 텐데요. 정말 심할 텐데 그래도 조선시대에 비하면은 조선시대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 지옥이죠. 시험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우리 지금 막 낭만과 청춘과 이런 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시험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도 이제 또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이 터가 여기가 왜 이 조선의 대학로가 거기에서 펼쳐졌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더라고요. 터 네, 자체가 그렇죠.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던데요. 예, 이 성균관 터는 사실은 북한산 앞쪽에 그 북악이 있잖아요. 네. 북악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이 세워지고 인왕산 밑에 경희궁, 네. 그다음에 그 동쪽에 지금 응봉 밑에 창덕궁, 창경궁 그 밑으로 해서 종묘가 있잖아요. 네. 창덕궁, 창경궁 그 위쪽에 성균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풍수 지리로 따지면은 그 큰 산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바로 옆쪽에 성균관이 있어서 그 풍수 지리적으로도 좋고 거기가 또 동쪽이잖아요. 네. 햇볕이 드는 곳. 그래서 그 위에 가서 보면은 햇볕이 밝고 그다음에 모래가 희고 해서 여기는 굉장히 상서로운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정조대왕이 지금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이 있는 거기가 원래 네. 벽성정이라고 하는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정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소나무 숲이 있으면 꼭 정자처럼 보여서 벽성정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올라가서 딱 보고 난 다음에 여기야말로 진짜 인재가 나올 곳이다. 그런데 왜 인재가 지금 안 나오냐. 소나무 심어. 딱 이렇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을 했던 곳이고요. 네. 중국의 유명한 진식이라고 하는 그 사신이 와서도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풍수지리가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또 다른 유생들도 네. 멀리서 바라보면 야 정말 기운이 모인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왜 소나무를 심었는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기 그렇죠. 때문에 공부를 해라 이건 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선 그래서 지금 너무나 그 상스러운 기운 한복판에서 이 유생들이 정말 학업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그 끝은 보통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문과급제. 그렇죠. 문과급제죠. 네. 문과급제인데 보통 전 생원진사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성균관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사학, 동학, 서학, 남학 이렇게 있어 거기에 학생들도 성적이 좋으면 함께 입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생원진사들이 주로 입학을 해서 문과급제를 해야만 완벽한 졸업이 되는데 문과 졸업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3년에 33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0명. 33명. 1년에 10명. 인구 그 당시 인구가 1,000만 명. 현재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라 해도 네.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날고기 있는 사람들 다 가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원진사에 합격하는 것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 한 33세? 네, 그런 정도고요. 문과급제자는 한 44세.
그러니 그럼 그 전에 뭐 하겠어요? 그 전에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시험 공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성균관 스캔들에서 송중기 배우가 네. 20대 젊은이로 이렇게 연애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그 당시 44세 성균관 생활 33세면 네. 요즘 나이로 치면은 한 45세쯤 돼요. 그런 분들은 대개 그 당시 벌써 손자가 있는 나이입니다. 아, 지금 현실 고증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드라마 보시면서 와 저건 정말 낭만이다 생각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물론 왜냐하면 좀 일찍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나이 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일찍 합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소년등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애할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우리 조선의 대학로에 낭만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가요? 낭만은 없었다라고 그렇지는 생각하세요? 않습니다. 네. 이 안에 그 낭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또 그 성균관 주변이 이 서울 전체로 놓고 보면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해요. 지금 요새 뭐 캐대언 때문에 네. 그 낙산 거기가 성강 밑에가 인기가 있잖아요. 워낙 또 많은 거기도 원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네. 폭포도 있고 개울도 있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성균관 뒤쪽 거기는 서울의 조선 쪽이 초기부터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해서 흥덕상화라고 해서 흥덕동 흥덕사 밑에서 연꽃을 구경한다. 그리고 그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네. 해도 거기가 저기 복숭아꽃하고 그다음에 앵도꽃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풍경이 좋은 그런 곳으로 알려져서 낭만이 있었던 곳이다. 그럼 풍경 좋은 곳에서 공부하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성균관 진정한 그 공부를 뒤쪽으로. 하는, 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도 부르느냐면 소도원. 그래서 보통 도화원기 네. 신선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도원이라고 해서 도연명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신선의 작은 것으로 만든 곳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선의 대학로 얘기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살짝 여기 시험 지옥이었다 얘기했는데요.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또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악도 골라오셨는데요. 첫 번째 곡 뭘로 들어볼까요? 예, 부창모의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하시는 곡인가요? 예. 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보면서 웃었습니다. 많은 카페인님들 오늘 지금 조선의 대학로 출간한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와 이야기 나누는 거 집중하고 계신데요. 지금 승성님 이 사연 보고 웃었어요. 노래가 야간 학습하는 성균관 유생의 마음인가요? 라고 하셔서 아득히 먼 곳을 골라오셨는데요. 예, 그 당시는 이 야간 학습을 촛불 밑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성균관 가보면 명륜당 앞쪽에 동제 서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공부하려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촛불 켜고 또 저기 반천에 그 반주인 요즘 하숙집 같은 것이죠. 네. 거기에서 공부 하느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녁 때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꼭 시를 썼거든요. 시도 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게 낭만이네요. 그렇죠. 그 낭만이 있죠. 맞아요. 네. 여지영님, 저 왜 이 노래 알고 있죠? 초딩 때 좋아했는데 초딩 분위기는 아니네요. 라고. 그 시절 초딩과 그렇죠. 또 네. 느낌이 좀 요즘처럼 좀 달라가지고요. 네. 진혜은님, 책 읽는 동안 해화역에서 성균관대 방향으로 걸으며 지도 찾아가며 확인하며 봤더니 더 재밌었어요. 그렇죠. 사라져버린 공간의 기억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져버린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 복원하면서 상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제 책이 있는 그런 책이다. 지금은 거기에 온갖 다양한 건물들, 차들, 도로들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네. 기본 구도는 거의 같거든요. 서울 안에서도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책으로 지금 북토크도 또 하실 예정이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일 성균관대의 그 경영관에서 네. 강의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안내해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성균관대에서 성균관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해화동까지 그다음에 해화역
거기에 그 소방서 있거든요. 네. 서울대 병원이 있는 거기까지 천천히 걸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됩니다. 와. 여기에 뭐가 있었고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있었고 예전에 누가 살았고 여기에 어떤 기념물이 있고 등등 하는 걸 찾아서 오. 거기가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쵸. 근대 현대까지. 맞아요.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분과 지금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저자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진짜 특별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북카페 수뇌부 비타민 PD님 방금 신청하셨대요. 지금 이제 신청하셔도 되니까 카페인들도 혹시나 내일 저 그거 너무너무 지금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검색하셔서 네, 조선의 대학로 북토크 신청하시고 안대회 교수님과 산책도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강연도 듣고요. 예, 지금 아까 얘기하시면서 반촌, 반주인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책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네. 반인, 반촌, 반주인, 이 반이 딱 붙어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근데 책에 보면 거의 이 책의 전 주인공들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보통 성균관 그다음에 조선시대 대학 이야기를 하면은 네. 성균관 유생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다 그쪽에만 조명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는 성균관 유생이 공부하도록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이 반인이라고 하는데 그 반은 삼수변의 절반 반자 쓰는 네. 것으로 성균관 양 옆에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걸 반수라고 하는데 네. 동쪽에 있으면 동반수, 서쪽에 있으면 서반수. 네. 그것이 성균관 문묘 앞에서 만나가지고 해화역으로 흐르다가 저기 지금 해화동에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지금은 대학천이라고 하죠. 나중에는 그 경성 제국대학하고 서울대학이 네. 있어서 대학천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복개가 돼서 겉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땅밑을 흐르고 그렇죠. 있어요. 우리 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그 복개한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인데 그 물을 반수라고 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을 반인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중에 하숙집 치는 사람을 반주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성균관 노비, 네. 공노비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소유한 노비로 네. 이 사람들을 나중에는 반인이라고 하고 성균관 마을을 반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자를 써야 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예. 조선의 대학로라고 이렇게 읽고 제 머릿속으로는 반인의 발견이라고 거의 좀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던, 잘 알지 못했던 세계였거든요. 진짜 그렇죠.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촌이란 반인의 세계. 말도 네. 사실 잘 모르고요. 지금은 사라진 마을이자 지금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균관이 그 위상을 잃으면서 네. 거기에 살던 사람도 이른바 완벽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전부 다른 쪽으로 이주해가는 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 20년대 30년대만 하더라도 벌써 많이 이주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뭐랄까요? 그냥 대학가 앞에 있는 그 하숙촌, 고시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예, 그런 예. 느낌으로. 예. 예, 지금 이 반인들은 아까 공노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세가 나름 예.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는 동시에 보호받는 존재였다. 예, 되게 맞습니다. 묘한 위치예요. 그렇죠. 우리 뭐 노비 또는 공노비라고 하면 네. 사용자한테 계속 수탈만 당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 개념으로 하면은 일을 시키는데 보수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먹고 사는 걸 뭐로 해줬느냐? 거기에 소를 잡아서 소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 요즘 정육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3가지 금지 정책이 있어요. 이게 네. 굉장히 강한 정책인데 소 잡는 걸 금지했고 이걸 우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소나무 베는 걸 금지했어요. 송금. 그다음에 술 마시는 걸 금지했어요. 주금. 이 3개의 정책이 네. 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소를 못 잡게 하는데 소는 요즘처럼 먹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농사 짓는 도구입니다.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소는 평상시에 못 잡게 했어요. 그런데 소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고기는 다른 고기하고 소고기는 다릅니다. 급이 가장 높은 고기예요. 네. 그걸 서울 안에서 잡는 권한을 유일한 권한을
독점적인 권한을 이 반인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보장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또 그 권리만 준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숙집을 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성균관에서 일하는 때 네. 말고는 자유롭게 하숙집도 치고 뭐도 하고 하는 권한을 줬는데요. 네. 하숙집에서 버는 돈은 별거고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유생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대금업을 네. 하는데 그 당시는 대부분 다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5% 전후 이게 아니고요. 20% 30%입니다. 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험 지역이잖아요. 그쵸. 시험이 있으면 요즘도 대부분 컨닝도 있고 온갖 부정행위들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시대는 없었을까요? 거기도 뭐 있었겠죠? 그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전 세계에 시험이 있는 곳에는 아, 시험을 비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네. 조선시대라고 없겠습니까? 그게 1년 동안 열심히 노동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 돈이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을 또 길게 하는데 아니, 지금 너무 흥미로워서 끊지 못해요. 그다음에 거기 유생들이 문과에 급제해서 네. 나중에 지방관으로도 가잖아요. 네. 지방관으로 가면 가서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는데 그 보답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보답하는 거니까 인정상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형식은 인정상 주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가서 그동안 내가 한 거를 항목에 다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강제징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꽤 넉넉하게 살았다. 일반 서울 당시의 한양 시민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괜찮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이게 너무 재미났어요. 지금 살짝 얘기하셨는데 이 그 하숙집 주인 그 반주인도요. 그러니까 예. 그 하숙집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숙집 주인 뭐 숙식을 제공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리고 뭐 아까 뭐 입시 브로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의 뭐 약간 유학 에이전시 같기도 하고 예, 되게 많은 역할을 구매 대행도 해주는 것 같고요. 물품도 이들을 통해서 예. 다 조달받고. 제가 그 에이전시라는 말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종의 보증까지 다 해주고요. 예, 돈이 부족하면 돈도 대주고 그다음에 온갖 심부름 다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한 몫으로 다 받고. 그래서 그 또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이분들이 500년 동안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 반인들은 반인들은 여기에만 거주하도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도 10대 조도 했고 앞으로 10대 손도 이거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 급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때도 했고 자기 아들, 손자, 증손자 때도 이 사람한테 와서 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너 굉장히 수상한 관계인데 수상하고 끈끈한 이 관계 책 읽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예, 하얀성의 바람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그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이 네. 나오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거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반촌의 반인들이 네. 그 고종 때부터는 그 군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 구한말 때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미국도 침략하고 프랑스도 침략하고 일본도 침략할 적에 이 반인들이 굉장히 의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군인이 되어서 이들 군인을 별초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별초군의 마지막 세대가 바로 박승환이라고 하는 참령 그러니까 그 고종 대한제국 시기에 네. 그 제1연대 대대장인가 했습니다. 그거는 요즘으로 치자면 군인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네. 그때 그 군대가 해산되자 총으로 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의병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반촌의 사람입니다. 반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김완식님이 반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공노비로 살면서 사회적 차별에 불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구한말에 군인으로 나라를 지켰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노비로 살아서 차별에 불만이 팽배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 소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줬다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또 성균관 대사성은 유생들 교육시키는 것도 업무 중에 중요했지만 이 반인들의 이익을 챙겨주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인들이 잘 살지 못하면 성균관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반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적 예전에 국왕이 국상이 나잖아요. 네. 그럼 상여를 메고 다니는 힘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이 반인들입니다. 남자들. 그래서 국가의 위기에는 이들도 함께 일어나 가지고 끝까지 지켰다. 그게 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곳에서 계속 켜켜이 쌓인 그 어떤 사명감, 어떤 그렇죠. 그 학습된 무언가가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기운이랄까. 예. 이 책에 보니까 그 정신국 수복, 예. 의로운 그렇죠. 수복으로 나오는 그 정신국 그분 얘기도 너무 흥미로웠던 게 그 예. 인조가 그렇죠. 나중에 너 너무 대단하다, 노비 신분을 벗겨주겠다. 예. 라고 그러니까 평생 공노비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면천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국가로부터 너는 노비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 살도록 네. 해주겠다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데도 싫습니다라고 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공노비로 살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반촌에서 반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네. 성균관 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균관에서 문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공자를 비롯한 제자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문묘에 배양된 선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제사 지내는 것 이거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수복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성까지.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네. 국왕이 가끔 문묘에 그 제사드리러 와요. 공자 배하라러. 네. 그때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복이에요. 그 사지수복, 수복 중에 수수복이라고 해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네. 절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두 네. 번 절하십시오. 술 따르십시오. 임금한테 시키는 거예요. 임금 바로 옆에서.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그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공노비 가운데 가장 파워가 최고가. 셌던 자존심이 셌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균관 문묘 수복이에요. 그래서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거 뭐 말도 안 자유를 된다, 찾아 이거 애매한 자유보다는 그렇죠. 차라리 네. 뭐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네. 흥미로운 얘기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살짝 얘기하셨었지만 이 반촌에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양반들이 약간 밀려나는 느낌도 그렇죠. 좀 들고 이것도 이들에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성균관이 있었던 곳은 정도전이 서울을 처음 건국했을 적에 서울 네. 전체의 이름을 다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기를 갖다 순교방이라고 했어요. 숭은 숭상한 숭자, 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네. 방은 전 지역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서울의 동명을 다 지은 겁니다. 그런데 순교는 뭐냐면 교육을 숭상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동대문 쪽 있는 것은 숭신 믿으신자라서 믿음을 숭상하는 신의를 숭상하는 것. 네. 그래서 서울 전체를 어떤 도덕과 인륜과 어떤 밝은 것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순교방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기는 대학로인 거예요. 그렇죠. 교육을 숭상, 교육 특검으로 네.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거기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그렇죠. 그렇죠. 치해법권 지역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치외 법권이 된 거는 네. 이 사람들이 500년 동안 살면서 그 왜 치외 법권이냐면 조선시대 치외 법권이 되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성당이나 교회 같은 네. 것들을 범죄자가 들어가도 못 잡잖아요. 형사들이. 그런데 여기는 공자의 신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거기 가보면 그냥 신주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공자의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공자님의 영혼이 듣기에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묘 그 주변만 네. 이 경찰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거기 명륜당도 함께 이렇게 했고 네. 나중에는 점점 반촌 확장되는. 전체를 다 해서 순교방이 현재 그 명륜동하고 해화동인데 거기 전체를 갖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은 겁니다. 아. 그래서 계속 이 형조판서하고 한성판윤 요즘 우리 참 법무부 장관하고 네. 서울시장이 이건 너무 지나친 특혜다라고 해서 계속 가끔가다 사고가 일어나서 형사들이 들어가서 잡고 소란 일으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국왕이 우리 법전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해서 계속 들어가면 혼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난 정말 오묘한 그렇죠. 위치, 지위, 네.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명희 님이 아주 흥미롭네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성균관, 반촌, 반인들 이야기네요. 이곳은 차별화된 곳이었네요. 뭔가 현대적인 듯해요. 그래요? 현대적인 현대적 저도 지금 명희님이 현대적인 부분이 어디서 현대적인 것인가가 네. 이게 그런 면 아닐까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수직적으로 네. 위계질서가 왕과 뭐 그 밑에 양반과 그 밑에 노비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약간 그건 외면적으로 그렇고요. 그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흥미로운 것들도. 예, 그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또 이제 아무튼 이 반인들 그렇죠. 얘기인 것 예.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하나만 더 설명한다면 네. 이 반인들은 오로지 거기 지금 순교방 안에서만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거기 순교방 안에도 현재 반촌 안에도 양반들도 있고 명문가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가면 여기는 반인만 거주해야 된다라고 해서 양반들이 자꾸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었어요. 그 홍호인, 예, 홍호인 홍호인. 예,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여기 이제 그 항의를 그렇죠. 막 담아둔 항의에 게 대해서. 저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군요. 너무 절박해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 홍호인 조상이 네. 이 조선 초대 한성 판윤입니다. 그리고 그 외손이 또 정조의 그 왕비가 돼요. 이렇게 정말 그런 명문가들도 네. 자꾸 쫓겨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반촌 바깥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 재밌습니다. 7700 쓰시는 카페인님. 안대회 교수님 북토크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야기 너무 흥미로워서 지금 메인 온라인 서점 다 뒤지는데 못 찾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조선의 대학로 북토크 검색하셔도 쫙 나온다고 하고요. 이게 성균관 대학교에서 하는 북토크이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나올 겁니다. 지금 벌써 인원 다 차는 거 아닌가요? 몇 자리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한 20명에서 30명 이렇게 작은 수로 계획을 했는데요. 네. 조금 더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깃발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지금 막 나누다 보니까 음악도 안 듣고 싶지만 사실 음악 골라오셨죠? 들어야죠. 예, 동물원의 해화동. 해화동에 어렸을 적에 살던 친구가 네. 성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자 다시 한번 해화동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이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선의 대학로 출간한 안대회 교수님 이야기 지금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김기은님, 저는 안대회 교수님의 명심보감을 매일 새벽에 필사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 24일에 시작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 학원 성심편 들어갔습니다. 이번 새 책도 흥미롭게 들려요.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낸 책 중에 명심보감하고 책은담이 있는데요. 네. 그거 필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명심보감은 700 한 몇십 개의 일이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하면은 2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2년째 들어가신 것 같고, 그다음에 책은담은 360몇 개이기 때문에 1년이면 끝나요.
그렇게 딱 자라게 되었는데요. 네. 이 명심보감은 최근에 민음사에서 철학본이라고 그것을 3분의 1로 줄인 책인데 네. 광해군 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00년 된 네. 그 다이제스트판입니다. 그걸 책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양이 많은 부담스러우신 분은 그 짧은 걸로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가지만 네. 더 드리면 네네. 그 19세기에 경상도의 어떤 그 양반 학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명심보감을 한번 쫙 외우고 난 다음에 하루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요? 예. 그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도덕적으로 사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 조선의 대학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을 따라가다가, 아니, 지금까지 들려주신 얘기만으로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지점이 바로 이 발림영화, 이 시선집 얘기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 북카페에서는 시세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무슨 말이죠? 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래서 시세권. 그러니까 시인들이 많이 살고 시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동네. 우리 시세권이라는 뭐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붕세권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근데 이제 여기 시세권이더라고요. 그렇죠. 반촌이. 옆에 유생들이 사니까요. 그리고 성균관은 그 당시로 짜면 전국에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거기서 모이는 거거든요. 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닌 그 시대에 거기 오면은 팔도에 유명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니까 그걸 또 보는 사람들이 또 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거기 서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반인들이 공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생들하고 어울리면서 여기에 시인, 예술가 등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시를 써서 그걸 발림영화라고 하는 네. 시 선집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으로 치자면 명륜동 주민의 시집 이런 네. 식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나온 시집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희귀한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근데 이 발림영화 시선집 이것을 또 이렇게 연구하시고 찾아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진짜 너무 놀랍던데요. 제가 대동문화연구원장 성균관대에 있는 대동문화연구원장 할 적에 네.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계셔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영인이 아니라 복제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복제를 해서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대동문화연구원 현 원장이 그거를 전체를 번역해서 아직 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곧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겉으로 보면은 한 마을에 사는 노비들의 시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 이런 시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독특한 책입니다. 단 그러나 거기서 이걸 꼭 노비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노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균관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노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특별한 의미가 있죠. 맞아요. 오늘 얘기들이 너무너무 흥미로웠는데요. 전 진짜 만약에 하루 정도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 반촌에 가서 그 꼬리곰탕이 유명하다는 반주인 집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먹고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보고. 그렇죠. 네. 여기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소를 잡고 소고기를 판매하는 네.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독점권이 서울에만 한정이 됐는데 네. 지방 수령들이 가면 이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 독점권을 또 거기서 얻어요. 어. 전국의 소고기 판매를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요리에 대해서 잘 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선 18세기에 그 반촌의 꼬리곰탕이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꼬리곰탕만 맛있는 게 아니고 미꾸라지 추어탕도 네. 맛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온갖 맛과 시와 이 출판의 네. 어떤 본거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진 오늘 그 네. 반촌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얘기 들으시면서 정말 많은 카페인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이 책 선물 받으실 분 신민호님 그리고 김기은님 5366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신민호님, 김기은님, 5366 쓰시는 카페인님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책 선물 받으실 오늘 은행립 에디션입니다. 선물 받으실 연락처, 주소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다음 책도
또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제가 살짝 들었는데 너무 흥미롭던데요. 예, 제가 이것도 한 10여 년 전에 처음 그 시집을 발굴을 해서 그때 논문으로 쓴 거를 지금 확대한 건데요. 정초부라고 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양평에 그 수청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양평이 아니라 광주시로 들어가는 남한강가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그 이분은 여기 공노비가 아니라요. 그분은 세습노비입니다. 세습노비. 예, 세습노비인데 그 시를 잘 써서 그 주인집이 여춘영이라고 하는 네. 함양여씨 집안의 양반인데요. 풀어줬어요. 시를 잘 써서 풀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40대쯤에 풀어줬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는데 바로 그 옆에 살면서 70여 세까지 살면서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지역의 명사가 됐고 서울에서도 명문가들이 그 사람을 초빙해서 같이 어울려서 시짓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굉장히 네. 드라마틱하고요. 지금 그 양평하고 광주시에 가면 정초부 나무길 뭐 이런 정초부를 기념하는 것도 만들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처음 고려대학에 있는 그 사람 시집을 발굴했고요. 제가 그 뒤에 10여 년 동안 자료를 모아가지고 네. 그 사람 시 한 7종을 찾았고요. 교감하고 해설하고 또 경초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개 자료를 찾았어요. 네. 그것도 다 번역, 부록하고 해설까지 달아서 곧 책으로 내려고. 정초 시집이 예. 올해 안에 나오는 거겠군요. 예, 예. 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열광적으로 막 얘기하시다가 항상 마무리는 되게 뭐랄까요, 되게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네, 아주 너무 엄청난 그 세계를 또 엮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북카페에 오셔서 함께 나누신 이 시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교수님께? 제가 아까도 정초부도 그랬지만 이것도 한 10여 년 제가 너무 재밌게 네. 이렇게 자료 찾고 글 쓰고 했던 그런 건데요. 이렇게 그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여기 그 반응을 이렇게 해주신 걸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혜진 님이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언급결에 또 나와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다음에 북카페에 또 꼭 나와주실 거죠? 예. 네, 우리 북카페도 여기도 보통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또 만나 뵙기를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